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해외 토픽감 선거 관리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선관위가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도 상당수 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무책임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무시입니다. 9,000선을 넘으며 계속 질주하던 코스피가 1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만큼 내려가는 각도도 거칩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일으켜 세우고는 너무 의존하게 만든 게 아닌지 우리 증시의 취약성과 극심한 변동성이 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급과 함께 최고치인 9,100선을 찍은 코스피. 하지만 하루 만에 9.99% 떨어지며 8,2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오늘 하루 910포인트가량 떨어진 건데 낙폭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오전에는 거래를 일시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장 막판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둘이 합쳐 8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이 물량을 전부 받아내면서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0% 넘게 하락했는데 두 회사에서만 코스피를 600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습니다. 두 종목의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AI 업체들의 출혈 경쟁 우려가 다시 제기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유독 컸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좀 반도체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좀 상승폭이 가팔랐잖아요. 25일 날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있는데 현재적인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닷새간 1조 6천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본격적인 비중 조절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출시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3전 릭스 레버리지 상품 관련인데요. 하루에 26% 가까이 급락하면서 원래 기대했던 환율 안정 효과는 사라지고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출시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두 반도체 대장주가 12% 넘게 빠지면서 14종의 레버리지는 23에서 26%가량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꼽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해지 과정에서 매물이 더 많이 출회되면서 조금 변동성을 조금 더 확대한, 하락할 때는 하락폭을 키우는.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대했던 환율 안정 효과는 많지 않았고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에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실제로 레버리지 ETF의 하루 평균 회전율은 122%로 전체 물량이 한 차례 이상 손바뀜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부분 중산층 서민의 경우가 의외로 또 많기 때문에 그 급격한 변동 상황에서 때 가계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금융당국이 추정한 증권사 수수료 수익도 1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수수료 수익은 500억 원 정도라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한 달 만에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 원대 반도체 투자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린 대형 투자 논의로 보이는데 용인에 집중해온 반도체 생태계가 분산될 경우 경쟁력에 문제는 없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반도체 칩을 완제품 형태로 만드는 후공정 패키징 시설이 거론됐다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생산 시설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도 수백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소 200조 원 이상,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큰 규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경엔 새 정부의 지역균형 기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이 없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용인 반도체 유치할 때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격기도로 해놓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현실화되면 국내 반도체 생산 축이 호남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미 용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계획한 투자 규모만 960조 원에 달합니다. 용인 중심으로 짜온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인 클러스터를 메가 클러스터로 해서 그 주변에 지으려고 했던 게 그런 시너지 효과랑 생태계 구축 그리고 강화였잖아요.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모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대기업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관위 수장이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그동안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는데 지난해 11월 선관위 회의 안건 목록에 이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냥 대충 적당히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에 처음 출석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인쇄 매수를 줄이는 지침 변경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목록이 있었다라면은 짧은 내용이나마 보고는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 회의안 건 첫 페이지에 해당 지침 변경이 적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아주 선명한 글씨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선택적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신 거예요? 나중에 수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국가 예산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고 출장 비용 반환 의사를 묻는 질문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선거 당일 대응 부족 지적엔 서울시 선관위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선거 상황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5시간 동안 대응을 못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서울시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를 했으면 보고를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청와대에서 혹시 절대로 사임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고서야 본인이 물러가시면 가장 심플합니다. 지금 사퇴하면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선관위는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개 숙였지만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국민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번 사태 주요 책임자들이 국정조사에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질타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선관위 증인석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직무대행이 앉았지만 다른 선관위원 7명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핵심 증인인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도 나오지 않으며 증인 43명 중 16명이 무더기 불출석한 겁니다.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짬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선거하는 날도 안 나오셨잖아요.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선관위원들은 다른 업무 때문이라고 했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넣었어요.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처리한다고 나갔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중하고 위중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 5일 사퇴한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재차 고개를 숙였고 위철환 직무대행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사죄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선거 관련 질의에 대해선 위 대행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선거가 만약에 소청이 받아들여져서 가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또 다툼이 생길 것이다.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크나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선관위와 행안부를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청문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업무 보고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도 고쳤습니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도 기존 발표보다 한 곳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내용이 바뀐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엉망진창이란 특이 반응 당연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열흘간 조사 뒤 내놓은 결과 발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한 시점이 지방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11시 40분에 송파구 구위원회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여 서울시위원회에 하지만 오늘 선관위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시점을 6분 앞당겼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 사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하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도 진상규명위 결과는 140곳이었지만 141곳으로 한 곳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하자 국조특위 위원들은 엉터리 자료, 엉망진창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사태를 축소해서 발표했던지 아니면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의 사태를 축소해서 보고했던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그냥 확인해서 말씀 주신다 이런 식으로만 대충 넘어가려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지 부족뿐 아니라 선관위 내부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 비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으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오늘 특위에선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비상임 체제는 더 이상 불가하다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송영길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송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건네줬던 인연이 있는지라 식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점이 묘합니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송 의원이 저울질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는 이낙연 전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를 경고했습니다. 여권 내 갈등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8일 송영길 의원을 관저로 불러 비공개 만찬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 의원을 만난 건데 한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출마 문제 등이 논의됐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연일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오늘도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여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청래 책임론을 주장하는 송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대한 안티보다는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씨도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이후 지지율이 하락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 빠진 지지율은 코어 지지층이 빠지면 안 돌아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김 씨가 이낙연 전 대표 사례를 이 대통령과 비교한 걸 두고 한 여권 인사는 사실상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장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낸 만큼 같은 결일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과 다른 겁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충돌하는 일부 최고위원들에게는 신중한 발언도 주문했다는데 대표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보는 주장에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걱정합니다. 음모론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입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손팻말을 들었고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바로 부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제는 당 지지율 상승이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고 쇄신을 강조한 뒤 장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는 분석이 담긴 지방선거 결과 보고서가 논의 없이 배포된 데 대해 비공개 최고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또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배부되는 그런 절차적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공개회의에서 몇 차례 반복된 최고위원 간 설전을 염두에 둔 듯 발언을 신중히 하자는 당부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만 남발하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가 장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변화보단 안정에 주력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당내 쇄신 요구를 반영해 장 대표와는 다른 노선을 택하려는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2년마다 국회가 새롭게 원구성을 할 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여나 야나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020년 때처럼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대화로 풀 방법 정말 없는지 국민만 답답합니다. 고유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바꿔 조롱한 겁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정상적이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이춘석 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번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 정오를 원구성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당장 모레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뭔가요? 네, 오한이 연대 뜰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3자 연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6.3 선거 이후에 정치 지형의 변화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 최대 승자는 오 시장과 한 의원입니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향후 보수 진영의 쇄신, 통합,
재편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큽니다. 세 사람은 그동안에도 중도 쇄신을 주장해 왔고요. 한동훈 복당, 이준석과 합당, 이것이 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한이 연대를 통한 보수 재편론, 빅텐트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협력하고 경쟁하면 차기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오한이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세 사람 간에 무슨 연대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보다는 물밑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선거 직후 통화에서 복당 문제를 실제 얘기했죠. 오늘 소장파 토론회엔 오 시장이 영상 축사를 했고요. 한 의원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유이동 의원이 낸 법안은 한동훈, 이준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엔 오 시장과 한 의원 측 인사 간의 회동도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공동 목표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동혁 체제 종식이고요. 둘째는 보수 쇄신, 셋째는 대여 투쟁입니다. 다만 세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본격 소통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근데 걸림돌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준석 대표와의 합당, 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힘 강성당원들은 복당과 합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도 여전합니다. 오 시장 측은 그래서 복당, 합당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완급 조절론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고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에 본격 추진될 거라,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참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정치적 경쟁자로서 세 사람의 견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 미묘합니다. 탈윤석열 노선, 중도 쇄신이라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 기반과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라이벌 의식과 견제 심리도 상당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 의원과 오 시장이 보수 대선 주자 1, 2위로 나타났죠. 두 사람은 지난 총선 공천과 징계 문제를 놓고도 서로 서운한 감정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한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윤 정부 때 박해받았다, 이런 동병상련은 있는데요. 정서적 이질감, 경쟁 심리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다만 오 시장과 이 대표는 협력 관계가 오래됐고 친분도 돈독한데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연대를 한다고 하면 오 시장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저기 그래프를 보니까 오 시장이나 한 의원이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뭐 1, 2위라는 게 무의미하다. 하여튼 선두에 나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자, 근데 오한이 연대 언제 어떻게 가시화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위해선 오한이 트로이카 연대로 가야지 모든 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또 뭐 요구가 큽니다. 세 사람이 단독 플레이로 성공하기에는 각자의 한계가 있는데요. 오 시장은 단체장 신분이라 당무에 직접 나서기가 힘듭니다. 또 한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있고요. 이 대표는 소수당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시기와 방식에는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장동혁 체제를 조기 종료시키려면 지금 손잡아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는 반면에요.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분란만 또 역풍만 커지니까 느슨한 연대로 가자, 이런 반론도 큽니다. 합당과 복당 중 무엇이 먼저냐, 이것 갖고도 또 의견이 갈립니다. 이 삼자 간의 이견과 또 견제 심리가 커지면 연대가 불발되고 각자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수 재편 구상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서로 뜻은 같더라도 세부적인 거에서 어그러질 가능성도 참 있는 거니까 어찌 갈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군요.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번 스위스 회담을 통해 60일 동안 이란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도 일부 풀어주기로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돈으로 미국 농산물을 살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오현주 기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란이 핵사찰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he Iranians allowing weapons inspectors, nuclear inspectors into their country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We're obviously going to bolster that inspection regime to make sure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은 미국이 공습한 나탄즈 등의 핵시설은 사찰 대상이 아니라며 후속 협상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핵사찰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로 원유 수출을 즉각 허용했습니다. 60일간 한시적이지만 석유 수출 제재가 풀린 건 약 8년 만입니다. 대금은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데 북한과 쿠바 등 제재 대상국에는 여전히 팔 수가 없습니다. پس ما باید یه ویور الان بگیریم که بتونیم نفتمون رو بفروشیم کار بانکمون رو انجام بدیم.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관리 방안을 곧바로 오만 측과 논의했고 오만은 60일 무료 개방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동결 자금 가운데 120억 달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 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ney that's being unfrozen is going to be used to buy food, and the food's going to be bought exclusively through the United States from our farmers. 이란의 테러 지원을 막으면서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노린 이중 포석입니다. 다만 이란은 가격과 품질이 맞아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이미 개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가 만들려는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직접 비난했습니다. 핵무력 강화가 유일한 길이라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도 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선체 건조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 추진 단계인 한국의 핵잠수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미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을 또다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의 철저한 행사와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력 강화 방침을 지시했습니다. 핵, 재래식 전력 통합 등을 논의하는 한미 핵협의 그룹을 비판하며 북중러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핵 고도화에 대한 맹분 축적용,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하고 협상이 지속된다면 핵 군축 협상까지는 할 수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잠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핵잠 개발은 북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크게 반발하며 국제기구에 호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게 사살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했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서훈 전 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지난 16일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검찰은 오늘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유족은 검찰의 항소와 상고 포기로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죄 판결로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사회에도 호소할 것입니다. 유족 측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JTBC를 포함해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대표자 신문을 마친 뒤 서울 회생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회생 아닌 청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법원의 판단에 다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오후엔 JTBC 전진배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JTBC가 처해 있는 경영 상황에 대해서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 JTBC 등 5곳에 대한 대표자 신문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5개 업체는 지난 12일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뒤 잇따라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그룹은 재판부에 자산과 부채 등 재무 상태와 함께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따낸 데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너 일가의 사제 출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조정과 구조 조정이 시작됩니다. JTBC는 자율 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을 협의합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집 주변을 맴돌고 입간판에 오물도 투척했습니다. 양측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투수 양현종 선수의 모습이 담긴 입간판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얼굴과 몸 부위는 음식물 찌꺼기로 범벅이 됐습니다. 자기 얼굴에다가 어물을 그냥 찍히는구나. 흰에다가 옷을 떴어. 범인은 다름 아닌 50대 이웃 남성이었습니다. 양 선수의 가족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로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어. 3월달부터 남성은 3개월간 양 선수 가족의 집 인근을 배회하며 스토킹 행각을 벌였고 오물 테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투구 모습이 담긴 밑간판이 설치됐던 곳인데요. 남성은 양 선수가 선발 투수로 출전하는 날을 골라 이곳에 오물을 뿌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냥 물로 가서 청소하고 그러지요. 엄마가 가서. 참다 못한 가족이 경찰에 3차례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양 선수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다음 주 오는 30일에 출소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만기 출소일보다 5달 먼저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가수 김호중 씨는 뺑소니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소닉샵 투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됐습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달 먼저 사회로 나오는 겁니다.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모범적 수형,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엔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출소 후에도 형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24일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최근 SNS에 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대는 남성의 영상이 퍼졌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검정색 점퍼 차림의 남성이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등은 굽었고 고개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댓글과 함께 해당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게시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인근 점포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바꿔서 병원에 갔다 온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이 비틀거리며 배회하던 버스 정류장인데요. 주변이 학원가라서 평소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구나. 마약이 진짜 널리 퍼졌구나. 웬만하면 회사에서 일찍 끝나면 애들 이제 픽업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에서 남성은 마약 투약 사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투약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입수 경로는 전반적으로 아예 자체를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외 SNS에서나 보던 마약 좀비 현상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이른바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진 마운자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사되지 않는다는 제품 결함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보관 방법이 문제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냉장고에서 마운자로를 꺼냅니다. 마운자로는 주 1회 배나 허벅지에 투여하는 다이어트 주사제입니다. 이 병원은 지난달 30대 여성에게 절차대로 마운자로를 주사했지만 약물이 몸속에 주입되지 않았고 몸에서 떼어내고 10초 정도 지나자 약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선 이런 현상을 지연 분출로 부르고 있습니다. 빼고 나서 한 또 10초, 20초 후에 이제 솟구쳐 오른 거죠. 당황스럽고 처음 겪어보는 거여서 환자분한테도 죄송스럽고. 같은 박스에 들어있던 다른 주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같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박스를 뜯어 주사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제조사에 결함 의심 신고와 함께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릴리 측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그 약물을 주입했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싼 약물을 처방해 가서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서울 성동구의 내과에서도 최근 2차례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회가 한 3-4개 돼요. 카톡방에서 여러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안 겪은 분이 거의 없어요. 피해를 겪은 의사들은 식약처에 민원을 접수했고 학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릴리 측은 냉장 보관 온도가 잘못됐을 수 있다며 내부 기준을 따져 새 제품으로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운자로는 자가 투여가 가능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일대에 러브버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계양산이 유명한 장소죠. 내일이 러브버그 절정이라는데 오늘 저희 취재진이 미리 다녀온 계양산의 모습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로 입구부터 나무마다 끈끈이와 휴대용 포집기가 달려 있습니다. 등산로 계단과 정자, 나무와 돌멩이도 새까맣게 러브버그로 뒤덮였던 지난해 모습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습니다. 러브버그가 많이 안 보이고 약품 해놔갖고 벌레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상에는 없는데 올라오는 부분, 숲 부분 쪽에는 상당히 많아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까매요. 사전 살수 작업과 친환경 방제제 살포 등 강력한 사정 방제 작업을 한 덕분입니다. 지난해 휴대용 포집기가 있던 자리에는 높이 3m, 무게 200kg의 고공 포집 장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수 조명 등으로 러브버그를 모은 뒤 흡입하는 장비인데 계양산 정상에만 2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러브버그 활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개체수가 늘어나서 아마 다음 주까지 개체수가 계속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밝은 옷 등을 피하고 물을 뿌려 러브버그를 떨어뜨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서울 집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84제곱미터형 분양가가 17억 원을 넘겼습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과 함께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른 게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이낙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900세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장이동 뉴타운의 한 재개발 현장. 다음 주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형 분양가가 최고 17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평당 6,900만 원 수준입니다. 2년 전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84제곱미터형이 12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5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주변에 지어진 데도 지금 거래가액이 거의 17억 가까이 돼요. 얘네는 지어줘야 앞으로 3년 후잖아요. 3년 후를 바라보고 17억 5천 그렇게 잡는 거죠. 서울 전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5월 말 평당 6,355만 원을 기록했는데 사상 첫 6천만 원대 진입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1년 새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해진 데다 중동전쟁 여파로 공사비가 급등한 영향 때문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가 치솟고 있지만 공급 부족 탓에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3대 1에 달했습니다. 사실은 옛날 같으면 형 17을 하면 어머나라고 했겠지. 예전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두 건 문의가 있을까 말까 했다면 미친 듯이 세도를 했어요. 1년 뒤 집값이 오를 거란 소비자들의 전망도 석 달째 올랐고 5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 데는 공사비 급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유가 부담이 시차를 두고 각종 비용으로 전가될 거란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사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공사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이미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발 충격이 컸습니다. 지난 4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한 달 새 1.75%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뛴 건 2022년 1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데 쓰이는 원유 부산물, 아스코는 무려 29%가량 폭등했고 건축용 플라스틱과 레미콘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페인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는데 한 업체는 바닥재 제품을 10%, 신나류는 최대 45%까지 올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그동안 올랐던 유가는 공사비에 늦게 반영되고 반대로 유가가 진정돼도 오른 가격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전체 건설 생산비가 0.21% 오르고 유가가 50% 급등하면 상승폭이 최대 1.06%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되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결국 집값을 밀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팬들의 응원도 뜨겁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초대형 메시 동상 앞에서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바이킹 문화를 가진 노르웨이 팬들의 누적기 응원도 연일 화제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가 붉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사람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경기장 주변과 허드슨 강변, 지하철 안까지 노젓기 응원이 펼쳐집니다. We're gonna roll all the way to the win, to the World Cup win. We're gonna win the World Cup. Hey! 전통 의상 킬트를 차려입은 스코틀랜드 팬들이 백파이프를 연주하며 도심을 행진합니다. 현지 시민들도 사진을 함께 찍으며 월드컵 열기를 만끽합니다. I've been all over the world seeing Scotland playing, and I have to say that without doubt this was the best. 아르헨티나에서는 높이 26m의 초대형 메시 동상 앞에 팬들이 몰려들어 함께 승리를 염원했고 메시의 월드컵 신기록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I expected to see Messi score, but saw him score twice. Even more incredible, right? Yeah.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튀르키예에서는 2000년 역사의 고대 원형극장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는 파란불에 맞춰 모였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다시 흩어지는 플래시몹 같은 응원전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사업에서 아이디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눈에 보일 땐 작아도 그 씨앗 하나가 훗날 거대한 숲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싹이 트기도 전에 누군가 훔쳐간다면 이 상황을 어찌 봐야 할까요? They're saying that we stole the Facebook from Divya Narendra and the Winklevoss. Did we? 2003년 윙클보스 형제는 하버드 학생들의 소셜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2004년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출시하자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소송을 겁니다. This idea is potentially worth millions of dollars. Millions. 윙클보스 형제는 합의금 6,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1조 5천억 달러, 2만 3천 배 이상 올랐습니다. 씨앗 하나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의 씨앗을 모으는 일종의 경진대회입니다. 그런데 1차 합격자 5천 명의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유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황당한 건 한 달 전 한 피해자가 해킹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개선 의견까지 냈는데 못 막았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정체 모를 외부 해커 소행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AI 솔루션 업체가 관련됐습니다. 중기부 대응도 석연치 않습니다. 사고 난 뒤 쉬쉬하다 사흘이나 지나 보도자료를 냈고 범행 신고도 마치 민원처럼 다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업인데 모두의 창업을 아무나 볼 수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로 망쳐놨습니다. 정부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쿠팡 정보 유출 때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 엄벌 방침 밝혔습니다. 쿠팡 대표는 일찌감치 물러났죠. 정부는 과징금 6,247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회사를 흔들 정도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 기준이라면 사업 주체인 중기부 책임 막중합니다. 수장은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된 한성숙 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리가 돼서 이 사업을 더 잘하라고만 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다. 사기업엔 철퇴를 내리면서 정부 사업엔 솜방망이를 들이대면 누가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영화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6월 2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이었습니다.
폭염은 주춤하고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반면 동풍이 불어오는 동쪽 지역은 25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구름이 지나는 제주와 해안가에선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특히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너울이 유입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부산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26도,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동쪽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